저기 글씨 보여요? 혹시? 예. 지숙씨도 글씨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자, 할게요. 기출문제는 지금 전산회계 1급 86회고요. 86회는 이론도 실기도 하나씩 다 정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첫 번째 문제죠. 다음은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순서가 옳은 것. 우리 그 연습할 때도 이 내용 여러 번 설명했었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순환 과정을 물어보는 건요. 기본적으로 회계 2급 때하고 회계 1급 때 많이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얘 절차를 갖다가 제가 화면 지난번에 써놨드렸던 거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 있는 프린트 다 있으니까 글씨로 제가 여기다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회계 담당자가 우선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먼저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선 회계상의 거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회계 담당자는 얘가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식별을 해야 되고, 거래라고 식별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분계장에다가 우리 기록해야 되죠. 분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과정에는 분계장에다가 기록을 해야지 되는데, 분계라는 항목을 기록해야지 되는데, 분계를 갖다 기록하려면은 우리는 일정한 원리와 원칙을 알고 있어야지 기록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여지껏 배웠고, 그죠? 거래의 8요소. 거래의 8요소를 모르면 기록을 못 하겠죠.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또 우리가 각각의 계정에서 배운 그 계정의 명칭을 사용해서 기록하는 것이 우리는 분계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분계장에 기록한 내용을 우리는 총 계정 원장에다가 각 계정별로, 계정 과목이죠, 정확히 계정 과목별로 정리를 해야지 돼요. 왜? 그래야지 계정 과목별로 그 정보가 더 빨리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총 계정 원장에다가 뭐를 해야 된다? 전기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결산때가 오겠죠. 결산때가 오게 되면 결산할 때 얘는 절차를 크게 세 가지 절차로 나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결산의 절차는 크게 세 가지. 뭐가 있었어요? 결산 예비 절차가 먼저 있었죠. 예비 절차가 있었고, 예비 절차에 무조건 1번 타자 뭐라고요? 수정 전 시산표가 무조건 1번, 시산표가 1번이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예비 절차의 두 번째 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결산 수정 분계 또는 기말 정리사항. 여러분 자격시험에서는 얘가 다 타이틀이 뭘로 나와요? 결산이라는 걸로 해서 두 문제 나온단 말이죠. 그죠? 바로 이걸 회계 담당자들이 직접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재무상태표, 손익기선서 구분해가지고 기말 정리사항도 쭉 한번 나열해 줬었죠. 그거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말 정리사항들 중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뭐가 약한지 그걸 갖다 체크해 놓고 그거만 집중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요, 저도 그랬었지만 꼭 이런 거 하라 그러면 하는 거 잘 할 줄 아는 것만 해. 하기 싫은 건 자꾸 피해가. 이거 하기 싫은데 아니 그걸 해야 돼. 마음 다 잡아먹고 내가 못하는 거를 갖다가 시간 들여서 천천히 몇 개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안 틀려요. 그럼 점수가 올라가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능숙하게 익숙하게 잘하는 것들은 그냥 문제 나와도 맞힌다. 근데 내가 잘 피하고 싶은 거, 그게 여러분이 못하는 거니까 부딪혀라. 부딪혀서 그날 그거 하나만 해결해도 점수는 올라간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결산 수정 분계를 앞뒤로 해서 수정 전, 수정 후로 나뉘다 있었죠. 수정 후 시산표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그냥 F3 누르면 얘가 다 마감되는 거예요.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 회계 이론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요즘은 버튼키 하나만 누르면 다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온 거 뭐가 나온다 그랬었죠? 정산표라는 거 나온다 그랬었죠?
정산표는 다른 명칭으로 가결산서라고도 불러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런 걸 자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론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차후에 이거 말고 공부하지 말란 법이 어딨어. 회계와 관련해서 계속 공부하게 되면은요, 이 이론은 어디나 다 나와요. 회계 교재는. 또 자격시험 여기 말고 다른 거 안 봐요? 왜냐면 내가 계속 발전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려면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돼. 그게 자격시험이야. 다른 자격시험이 뭐 여고 다르냐? 안 달라요. 거의 다 비슷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몇 년 동안 1년은 고생할 생각하고 취업하시게 되면 뭐부터 해라. 등록해서 1년 동안 공부한다 생각하고 계속 와서 듣고 또 하세요. 자격증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실무 또 내 지식 그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해서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쵸? 아니면 나중에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전문가잖아. 그죠? 자, 그래서 예비 절차는 설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 본 절차 있었죠. 본 절차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었어요? 본 절차에서는 우선 장부의 주요부를 마감하는데, 장부의 주요부는 여기 나와 있는 분계장, 총계정원장이 주요부죠. 분계장 마감하는 건 되게 쉬웠었어요. 이하여 할백 그냥 쓰면 끝나니까. 근데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총계정원장을 마감해야지 돼요.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순서 뭐 잠깐 여기 써놓을게요. 복습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도 볼 거니까.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순서는 총계정원장 맨 뒷장에다가 손익계정 설정한다고 얘기했었죠. 손익계정 왜 설정한다 그랬어요? 수익과 비용 집계하려고. 그걸 우리는 수익, 비용 그래서 수익하고요. 또 뭐? 비용을 집계하고. 손익계정의 명칭이 집합계정이란 이름도 갖고 있다 그랬고 임시계정이기도 하다 그랬었죠. 수익과 비용을 갖다 다 집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면 그 차익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 당기 순손익이라고 부르죠. 손실 날 때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 당기 순손실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자본계정으로 보낸다 그랬죠? 어디 갔어? 또 잘못 만졌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당기순손익을 자본계정으로 보내고, 그러면 자본계정 뭐 수익, 비용, 손익계정 다 마감됐죠.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계정만 남죠. 얘 뭘로 마감해라? 차기 2월로 마감해라. 차기 2월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전기 2월로 게시하면 된다 그랬었죠. 자, 다섯 번째 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2월 시산표로 검토해봐라. 2월 시산표. 근데 이거 다섯 가지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절차가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F3 누르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해버렸어.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낸다면 이런 정도. 구분해갖고서는 여기 총계정원장에서 마감하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밖에 낼 수가 없더란 얘기죠. 자, 마지막 절차 뭐 있어요? 마지막 절차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고서. 이 보고서는 뭐뭐 있어요? 보고서 작성 절차. 재무제표. 라고 하면 거창하잖아. 재무제표 중에서 결국은 뭐뭐 했었어요? 재무상태표.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 얘만 마감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건 누가 만든다? 회계사들이 와서 다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마감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위에서부터 주르륵 연결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해 놓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걸 다 쓸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요 절차에 대한 거 중요한 것만 띵 골라가지고서는 다음 중 순서가 맞는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죠.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수정후 시산표하고 기말 수정분기하고, 수정분기 여기 얘를 먼저 해야지만이 수정후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얘가 순서가 바뀌어 있죠. 틀렸고, 수정후 시산표 다음에 얘도 틀렸죠. 그 다음에 기말 수정분기 한 다음에 수정후 시산표 은근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수익비용계정 마감. 수익비용계정은 지금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요건 맞는 것 같다. 다음에 자산부채 3번이 답이겠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요 앞에서 그 순서를 물어보게 되면
걔는 회계 이익은 문제가 될 것이고 총계정원장하고 결산 절차에서 물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회계 1급 문제예요. 근데 이 틀은 벗어나였나요? 안 나잖아. 그죠? 그럼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런 이론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구나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기초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더 간단하게 나와요, 항상. 지난번에 문제 풀어볼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배울 때는 되게 상세한 내용들을 배우다 보니까 문제 풀 때는 좀 쉽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던 이유가 어렵게 배우고 쉽게 풀어야 돼요. 쉽게 배우고 어렵게 풀래요? 그건 지금 그렇잖아. 자, 다음 문제 지워도 되겠지 저는. 뭐 동영상 녹화해놨으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칠판 그 보내드린 거에 다 있죠? 지숙씨도 받은 적이 있었죠, 이거. 오케이. 전 차별하지 않아요. 아, 근데 이런 뭐 칠판을 갖다가 자꾸 넣어도 다 달래. 전 칠판 대용으로 썼는데 지금은 부담되게 이걸 정리를 해야 돼. 왜? 자꾸만 달라고 하니까. 왜 달라 그래요? 본인들이 쓰는 것보다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나는 낙서장으로 칠판으로 썼는데 이게 칠판이 아니야. 노트야. 그래도 다 드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유가증권, 이것도 잠깐 설명할까? 유가증권은, 자,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은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으로 나눈다 그랬었죠? 근데 이거 회계상의 구분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채무증권으로 나누는데 이건 우리 회계상의 계정명칭이 아니라 우리 회계에서 나눌 때는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단기 매매 주권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죠.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거래가 빈번하다는 뜻이고 매도, 매수 수시로 할 수 있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가 있다? 좀 주식은 절대 만기가 없으니까 될 수가 없죠. 지금은 만기 보유 증권은 뭘 대상으로 하겠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계정이다. 그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 그때 그런 문제 용어가 나오면 얘는 계정명을 뭐라고 쓰라고 가르쳐주는 거다?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여러분 해당 사항 없다고는 했는데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하면 그게 뭐라고 쓰라는 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을 쓰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했을 때 그 회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시험 문제는 나온다? 용어만 잠깐 나오지 안 나와요. 그래도 알아는 두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목적이 없어. 근데 시장성 가지도 없어.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 안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주로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취득했다 하면 걔는 매도 가능 증권이고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시장성 없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주로 비유동자산이에요. 왜? 팔리지도 않고 팔 목적도 없고 언제 팔릴지도 몰라. 그럼 주장창 갖고 있어야 되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에서 여러분들은 회계 1급에서 질문하는 것들은 뭐가 주겠어요? 우선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취득하는 거에 여기 수수료 비용은 반드시 별도로 기록하라 그랬었죠. 얘만 유일하다 그랬어요. 취득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걔는 반드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다 그랬었죠. 자, 이제 보기 한번 보자고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는 취득을 위해서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하지 않아요. 이건 수수료 비용이라는 뜻이죠. 네. 조금 전에 그랬잖아. 유일하다 그랬어 얘가. 회사에서 취득하는 자산 중에 부대 비용으로 발생하는데 포함시키지 않는 계정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갖다가 우리가 취득했는데
거기에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면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걔는 포함시켜야 돼요. 왜? 단기매매증권 이 하나만 유일하니까. 그러면 1번은 틀렸죠? 그럼 얘가 답이네 뭐. 자, 2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여기 여러분 급수 올라갈수록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중요했죠? 왜 중요했어요? 얘는 자본계정이기 때문에. 그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계정은 자본계정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포함되어 있죠. 오케이. 3번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처분했을 때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주거나 거기서 빼야지.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별도로 나타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었죠. 여기서 처분가액에서 차감 더하거나 빼라고 되어 있는 거 설명 맞네요. 4번 만기보유증권은 기말에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저기 용어 상각 후 원가 저기 얘기했었죠. 용어 자체가 상각 후 원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근데 기억하려나? 다시 한번 해줘야 되려나? 상각 후 원가가 또 뭔지 모르잖아 지금. 기억이 날뚱말뚱.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어떤 걸 설명해 드렸었냐면요. 차량 운반구를 갖다가 운반구 지금 500만 원에 얘를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차량 운반구 취득할 때 채권 가격 50만 원이 있대요. 얘는 만기는 5년 후야. 그러면 차량 값은 실제로 얼마예요? 채권을 갖다가 반드시 사야지 돼요. 그래서 450만 원은 차값이고 지금 그 채권 이거는 강매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을 내가 회사에서 5년인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다고 쳐요. 그럼 걔는 뭐라고 써야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쓰고서는 금액은 얼마? 50만 원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현금 500만 원 주고서 차 사면 돼.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 채권을 갖다가 회사에서 5년 동안 보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지를 않아. 그래서 바로 팔아버릴 거야. 근데 얘 지금 만기 보유 증권의 50만 원은 5년 후에 50만 원이지 지금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팔면은 50만 원 다 받을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소리. 5년 그 기간에 이자가 있잖아.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바로 처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여기서 쓴 용어대로 상각 후 원가법, 즉 5년 후에 50만 원은 현재 가치로 예를 들어서요 4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45만 원 얘를 갖다가 현금으로 주고 받고 팔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해 놨다가 바로 처분해 봐도 돼요. 그런데 이 50만 원과 여기 지금 상각 후 원가라고 제가 써드린 얘가 명칭이에요. 상각 후 원가는 지금 45만 원이란 말이죠. 5만 원 차이가 나죠. 그죠? 여기 5만 원 차이 나는 거 얘를 갖다 뭘로 기록해야 되겠느냐는 거야. 아이씨.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차이 나는 이 5만 원. 5만 원은 뭘로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도 안 나와. 이 5만 원은 아까 우리 차량 운반구 450만 원이었죠?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거야. 즉, 이 삼각한 잔액의 차이는 차를 취득하면서 부대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차량 운반구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채권의 이 차이. 그걸 아까 뭐라고 부른다? 상각 후 원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채권값 채권 50만 원짜리 지금 공정가치로 45만 원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정식 명칭은 상각 후 원가라고 불러야 돼요. 아시겠죠? 됐어요. 용어까지도 설명해 드렸어요. 3번 문제. 다음 이번엔 매출채권. 여기 문제들 나오는 순서들 여러분 이론 있잖아요. 순서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암기했던 재무상태표 있죠. 자산에서 유동자산,
유동자산 중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재고 자산, 투자 자산 그 순서대로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뭐 건너뛰어서 나오긴 하겠지만. 자, 이번에는 매출 채권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매출 채권에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걸 찾으래요.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 우리 많이 이런 용어 썼었죠. 일상적인 상거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한다. 맞아요. 이 매출 채권 계정 우리 회계 원리 배울 때부터 외웠던 거죠. 네. 그죠? 지금 계정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계정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거 누누이 얘기했죠. 앞으로 더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세법 배울 때요. 법인세법이라든지 급수가 올라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 계정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될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은 대손이 발생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대손 충당금은 설정은 나오기 전에 미리 설정해 놔야 되겠죠. 네.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쓸 수가 없죠. 그냥 바로 다 뭘로 처리해야 되니까 삼각비로 처리해야 되니까. 또 하나 이 양 말 나온 김에 제가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 같이 구분하라 그랬었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자,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을 구분하는 이유.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을 구분하면은 매출 채권은 일상적인 상거래에 의해서 우리가 돈 못 받았을 때 외상이다, 약속금으로 받았을 때 매출 채권이라고 그랬죠. 기타 채권은요, 일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래, 즉 우리가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를 팔았거나 건물을 팔았는데 얘도 돈 당장 못 받을 수 있죠. 그랬을 땐 우리 무조건 뭐만 써야 된다? 외상을 했어도 미수금, 약속금을 받았어도 미수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얘네들이 거래처에 등등한 사유로 해서 못 받게 되면 대손 충당금 없다고 가정하고 매출 채권인 경우는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기타 채권은 뭐로 처리해요? 여기서 막히지. 이렇게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왜? 이 기타 채권이라면서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되면 대손상각비라는 기종으로 처리해야 되고, 기타 채권인 경우에는 즉 미수금을 못 받게 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여러분이 처리해야 돼요. 자, 또 하나. 그렇다면 여기 대손상각비는 대표적인 판관비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 여러분이 계정 배울 때 요게 없었어가지고 비용 계정에서 요게 매번 헷갈려. 그래서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예요. 지금 잘 기억해 놓으세요. 대손상각비도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도 판관비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기타라고 했잖아요. 일상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기타라고 했죠. 영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얘는 영업 외 비용 계정이라고까지 연결해 놓으면 여러분 회계 1급과 세무 2급 계정에서 출제가 가끔 나오는 항목으로 여러분이 구분해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볼게요. 매출 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을 표시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회수 가능액이 무슨 뜻이에요? 회수 가능액은 바로 장부가액을 뜻해요. 여기다 해놓을까? 이 회수 가능액, 자, 얘도 정리 한번 이렇게 옆에다 해드릴게요. 자, 매출 채권 10,000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있죠? 대손 충당금 500원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얘 차익 되는 거, 지금 얘가 모양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죠.
장부가액이라고 그랬었고 장부가액은 그럼 얼마예요? 9,500원이 되겠죠? 그럼 이 9,500원 여러분 이거 문제 보실 때 매출 채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유형자산은 주의해야 돼요. 장부가액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계산해서 자, 이 장부가액은 빨간 걸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잘 아는데 출제자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물어봐. 뭐라고? 매출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제한 금액을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기 3번에서처럼 회수 가능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회수 가능액. 거기 회수 가능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또 약올록에 이렇게 드네. 순 실현 가치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아, 결국 다 뭐예요?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 용어들이 우리 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 장부가액하고 똑같은 용어들이다. 지난번에 배웠던 용어들인데 또 들으니까 새롭죠? 설명해 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했어요. 지숙 씨한테도 했고 다른 분들한테도 했고 동영상에 보면 다 나와. 그죠? 복습점에서 시험 볼 때까지는 꾸준히 복습해 주세요. 자, 네 번째 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 모두 판관비로 처리한다. 나왔잖아 벌써. 구분돼요? 회계 1급에서는 이론 문제로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하는데 이 말로 설명하는 이 내용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기록해드리는 이런 걸로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고 복습하실 때에도 제가 기록해드린 방법대로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거 조금 많이 살아봤죠 이런 거 하는데 필요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다음은 회계상 거래 결합관계래요. 결합관계는 여기 지금 회계 2급도 보실 분도 있으니까 거래가 결합관계를 물어보는 것은 거래 판료소의 기록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차변에다 우리 분기했던 거 계정 과목을 쓰면 안 돼요. 지금 봐요. 거래 판료소는 자산의 증가 감소 우리 이런 거 표현하기로 했잖아. 거래 판료소가 뭔지도 모르면 말도 안 되잖아. 사용해서 쓸 줄 분개는 할 줄 아는데 거래 판료소가 뭔 줄 몰라. 이거 좀 웃기죠?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자,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우선 회계상 거래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네. 자, 1번부터 봅니다. 대형 가습기를 150만 원에 현금 구입했다. 회계상 거래 맞죠? 네. 자, 그러면 가습기를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비품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샀으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비품 샀으면 들어왔겠죠? 네. 자산이 증가하겠죠? 네. 현금 주고 샀으면 자산이 감소. 현금이 또 나갔으니까 돈 주고 사는 건 다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예요. 대부분이. 그죠? 1번 맞죠? 2번 주식 발행으로 2억 원의 현금을 조달했다. 아이 모르겠는데 현금 들어왔잖아. 네. 그죠? 그럼 자산이 증가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기억해야 돼? 발행음은 제가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증자 자본금 증가잖아. 그 다음에 또 모두 증가해 주식. 근데 비교할 대상은 안 나왔죠. 그러면 봐요. 여기 또 나온 김에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자본 계정에서 제가 주식을 발행했다는 용어가 나오면 얘는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증자라고 불렀었죠.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 자본금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해야 돼요? 대변에 기록해야 돼요? 대변에.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 이렇게 나오죠? 네. 이 되게 중요한 용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식을 소각한다는 말이 있었죠. 발행의 반대말은 소각이에요. 시중에 거래되는 우리 회사 주식을 취득해서 걔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감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감자는 자본금이 감소한다는 뜻. 그러면 자본금은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차변에 기록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
자본 계정에선 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다음에 주식을 처분했을 때, 소각했을 때 그냥 자기 주식 사갖고 가고서는 처분했을 때 걔를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에 대한 개념이 바로 요거를 갖다 먼저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요 파트도 한번 또 제가 떠올려 드렸으니까, 근데 사실상 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는요 보편적으로 여기 자본 계정 구분하는 것 정도만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돼요. 만약에 계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건 뭐야? 액면 5,000원짜리 6,000원에 발행하면 1,000원 주식 발행 초과금 생기겠죠. 네. 액면 5,000원짜리 4,000원에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2번도 맞는 거네요. 제품 30만원에 현금으로 매출했다. 현금 들어왔네. 그죠? 제품이라고 쓰면 안 되죠? 정확히 제품, 매출이라고 써야 된다 그랬었죠. 그죠? 왜 우리는 지금 총기법으로 기록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 나눈다 안 나눈다. 이렇게 매출하게 되면 무조건 상품 매출이고 여러분 회계 1급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이 재고자산이에요. 얘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손익계산서의 맨 위에 거 매출액을 뜻해요. 그럼 걔는 수익계정이죠. 네. 제품을 매출했다, 상품을 매출했다. 그럼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익. 수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심? 자, 그래서 현금 자산이 증가하는 건 맞죠? 네. 그 다음에 매출을 했다 그러면은 수익이 증가해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심? 네. 그 다음에 4번 관리부 직원의 출산 관리부 직원 거네요. 현금 지급했다면 현금은 감소했겠죠. 네. 그러면 직원의 축의금 뭘로 기록한다? 복류생비, 비용이 발생한 거죠. 네. 이렇게 회계 1급은 두 개를 엮어놨죠. 기초과정에 있는 것조차도 연결해서 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회계 1급 문제가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자, 5번 문제.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사채에 대한 설명 1번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해 드리면서 저기 지숙씨는 몰라도 돼요. 이거 왜? 안 배웠으니까.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됐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됐던, 제가 이 표 기억하라 그랬었죠. 양쪽 다 무조건 다 증가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차감 매년 감소한다가 아니라 매년 무조건 다 증가한다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회계 1급 문제잖아요. 회계 1급 문제에서는 유효 이자율법에 대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에 대해서 거의 묻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 첫 번째 보기 보수는 머릿속에 띵띵띵 거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2번 봐요. 한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기재한다. 여기 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거 회계 1급 문제 나왔네. 이 문제는 여기 지금 출제됐을 때 보편적으로 다 틀렸을 거예요. 거의가. 왜? 회계 1급에서 교재 나와서 이걸 설명하는 데는 별로 없었을 테니까요. 이거는 세무 2급에서 보통 사채에 대해서 사채 상각에 대한 걸 갖다가 설명할 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는 이따 요거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네. 왜? TET 2급도 준비해야 되는 분들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치 문제는 좀 이따 갑시다. 그러면 별도로 제가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자, 6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부채로 이건 계정만 외웠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채가 아닌 거 어떤 거예요? 대손충당금은 계정이 그럼 뭐예요? 자산. 자산 차범 성격이. 그렇지. 대손충당금은 아까 어떻게 우리 사용했었느냐 하면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저기 매출 채권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기록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재무상태표 봤을 때에도 대손 충당금 계정은 받으러 온 계정은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그 다음에 받으러 온 바로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얘네들 다 자산 계정이에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은 매출 채권을 차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대변인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저기 자산인 거는 똑같아요. 다만 자산 계정을 차감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차변이 아니라 대변이라는 것, 그 차이만 있어요. 그러면 유형자산은 어땠어요? 유형자산도 유형자산에 밑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었죠. 감가상각누계액도 자산 계정이에요. 근데 유형자산을 차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기록했죠. 이해되셔요? 재고자산도 하나 있어. 재고자산도 단가가 떨어졌을 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거 있었죠. 걔도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근데 재고자산이 자산 계정이잖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자산 계정이에요. 근데 자기 자리는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이렇게 충당금에 대한 것들 쭉 설명해 보니까 그 이론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처음에 배울 때는 다 따로따로 배웠지만 회계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 계정들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거, 당좌 차월이 부채인 건 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도 아실 거고,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은 뭐예요? 비용이에요, 얘? 아니. 미지급비용 용어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 요거 그냥 같이 떠올리세요. 미지급비용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선 손익의 이연 배웠죠? 이연, 여기는 뭐뭐 있다 그랬어요. 손익의 이연 계정에서는 선급 비용 계정. 이거 손익의 이연은 뭐예요? 제가 선불이라 그랬잖아요. 선불로 나오는 것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쓸 수 있어요? 선수 수익 계정. 얘를 떠올려야 돼요. 네. 자꾸 연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손익의 예상 계정에서는 우리 미수 수익. 이 손익의 예상은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후불이라 그랬죠. 후불, 돈 아직 주거나 받거나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쓸 수 있는 계정은 미지급 비용. 그리고 계정이 두 개가 합쳐진 용어는 앞에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급 비용은 자산, 그다음에 선수 수익은 부채, 그다음에 미수 수익은 자산, 미지급 비용은 부채.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들 회계 1, 2급 때 이 용어들 계정 섞어 놓고서는 끝에 명확하게 비용, 수익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비용, 수익으로 헷갈릴 사람들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정들 나왔을 때 연결해서 복습을 하게 되면 지금 저 여기 5번 문제까지 푸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왜? 지금 처음부터 푸는 거니까 복습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얘가 2회, 3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게 점점점 줄어들겠죠? 왜? 아까 설명했죠? 왜? 문제도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경험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시험 보러 가셨을 때 이론 여기 문제에 대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쭉 훑어보고 이렇게 글자도 적고 단답식으로 여러분이 딱 고를 수 있는 문제들 제일 빨리 먼저 답 체크하라고 그랬었죠. 네. 그러면 그렇게 문제 풀 수 있는 거 얼추 6, 7문제는 나온단 말이죠. 자, 6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은 자본금 1,000만 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 자본금의 10%와 주식 배당 자본금의 10%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최소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 암산으로도 되지. 왜? 자, 우리 이익잉여금에서요. 또 정리 이렇게 해드려야 되지. 또 까먹었을 테니까. 자, 이익잉여금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분된다 그랬었죠. 뭐하고 뭐?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죠? 또 하나 뭐 있어요? 단기 순이익.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자본 계정에서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써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미처분 이 잉여금이 얼마라고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다음에 단기순이익은요
여기 300만 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정기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요. 여기 당기순이익 합친 용어가 있다 그랬었죠.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불러요. 처분은 어디서 해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저 돈 나눠 갖자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 현재 얼마 있다는 뜻이에요? 800만 원 이렇게 있다 그랬었죠. 그죠? 자, 얘를 처분해서 나누어 갖는 방법 대표적으로 현금 배당에서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현금 배당은 저기 1000만 원 있는 것 중에서 얼마라고 할까? 10%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100만 원이겠죠. 그 다음에 주식으로도 나눠갈 수 있죠. 그러면 주식 배당으로도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자본금액 얼마라고 그랬어요? 10%라 했으니까 여기도 100만 원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주의할 거 이렇게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기업이 부실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법에서는 현금 배당액의 미니멈 최소 10%는 무조건 적립하라고 했어요. 그냥 적립금이죠? 적립금의 이름이 뭐였었어요?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무조건 최소한이에요. 10%. 그럼 얼마를 적립해야 돼요? 10만 원을 이렇게 적립을 해야지 돼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용 쭉 읽어보고 현금 배당에게 무조건 10% 적립하라 그랬으니까 걔는 다른 말로 법정 적립금이라 했어요. 법에서 정한 적립금. 그죠? 그거구나. 10만 원이 답이네. 아니야? 구성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 기준. 자, 여기 봐요. 얘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나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냐면 또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라는 용어가 나왔었어요. 공급시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달라고 해서 담배를 사면 그러면 거기서 저한테 담배를 주겠죠. 그걸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인도라고 불러요. 근데 부동산을 사면 인도할 수가 있다? 그건 못해요. 그건 양도란 말로 써요. 이해되심?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산일 경우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일 경우라는 뜻이에요.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일 경우는 보편적으로 인도하면 공급시기가 돼요. 그죠? 그러면 공급시기에 얼마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외상이 됐든 간에 얼마라고 금액을 알아야 기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급시기가 되면 우린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공급가액,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하고 과세표준하고 똑같은 말로 사용된다 그랬었죠. 바로 그 공급시기에 과세표준이 얼마라고 확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매입매출전표 입력하셨을 때 바로 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해야 안 해요? 세금계산서에 뭐뭐 들어가야 되는데 공급가액하고 세액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럼 작성 날짜는 언제로 할 건데? 바로 이 공급시기 날짜 써야 되잖아. 우리 세금계산서의 발행의 원칙은 뭐예요? 공급시기 그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니 공급가액 세액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하고도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매입매출전표 입력하고 나서 걔 분기할 때 제품을 매출했다고 치면 거기 제품 매출 바로 잡히죠. 제품 매출은 뭐예요? 우리 회계 계정 과목에서 매출의 수익이에요. 바로 이게 수익 인식이에요. 수익 인식 시기도 똑같죠. 수익 인식 시기도 바로 공급 시기에 수익도 회계 재무회계에서 위에서는 부가가치세 세법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거 용어였지만 여기 수익 인식 시기 여러분들이 그냥 매매추전표에서 세금계산서 보고 열심히 제품 매출했잖아. 그게 제품 매출이 아까도 배웠던 것처럼 뭐야? 수익이야.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우선 해놓고 여기 문제에서 수익인식 시기로 물어본 것은 위탁 판매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온 것도 부가세법에서 다 나왔던 것들이죠. 네. 그러면 장사하는데 세법이 뭔 저기고 저기 재무회계가 뭔고 다 똑같은 말 아니야? 똑같은 상황에서 처리가 하는데 구분은 재무회계냐 부가세법이냐 이렇게만 구분해 놓은 것 뿐이지 장사할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잖아요. 첫 번째만 보세요.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제가 지난번에 교보문고로 예를 들어 드렸죠. 출판사에서 교보문고에다가 책을 1000권을 갖다 놓으면 그건 재고만 그쪽으로 위탁 맡겨놓은 거라고 했었죠. 네. 그럼 수익의 인식 시기는 교보문고에서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수익이 인식된다 그랬죠. 네. 안 팔렸으면 그 재고 그대로 출판사에 재고해요.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반품 조건부 시용 판매. 시용 판매라고 돼 있죠. 시용은 상대방이 써보고서 내가 이거 살게 라고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팔린 거로 보고 그 내용이 없으면 재고로 봐야 된다 그랬었죠. 네. 그럼 여기 보면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의 종료 시점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2번이 답이네 뭐. 아니 2번이 답이 2번은 맞는 거네요. 그죠? 3번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은 종이 쪼가리잖아. 네. 팔았을 때는 얘는 매출 아니에요. 네. 수익 아니에요. 부채야. 어떤 부채? 선수금이라는 부채. 됐어요? 돈만 먼저 받아놨잖아. 그리고 이걸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장에 와서 상품하고 교환해 갈 때 그때가 인식시기예요. 아시겠죠? 네. 3번이 틀린 거네. 4번 할부 판매. 할부 판매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가지가 구분돼야지 돼요. 여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할부 판매는 지난번에 제가 장윤정 씨의 안마의자 갖고 얘기해 드렸을까요? 저기 우리가 홈쇼핑에서 보는 이런 3개월, 5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있잖아요. 그럼 300만 원짜리를 갖다가 주문을 하게 되면 청구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청구가 되죠. 이게 할부 판매. 즉 물건이 인도되면 전체를 다 인식하고 세금계산서 다 보내죠. 근데 차량 같은 거 매달 인식하는 거 있죠.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3,600만 원짜리 팔았다 할지라도 계약서에 매달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면 100만 원씩만 세금계산서 끊어서 보내야 되고 수익도 100만 원씩만 인식해야 돼요. 차를 판매를 한 회사는. 아시겠죠? 그런 차이까지. 복습 뒷담화니 하네. 근데 사실 여러분 전 87회, 88회 문제 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설명해 듣다 보면 문제 형태도 반복해서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부터는 원가계산에 대한 문제랍니다. 우선 질문, 원가계산 저희 동영상 수업 보신 분 봤어요? 자, 한번 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다음은 원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얘가 원가에 대한 거 여러분이 복습하시고 그 내용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한번 보라고요. 네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직접 노무비는 우선 기초 원가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겠고 가공 원가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앞에 원가 계산 공부 안 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봐요. 그러면 왜? 이 용어는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만 그때 그것만 잘 먼저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원가 계산에서 원가라고 하면 우리 원가는 크게 무조건 세 가지로만 구분한다 그랬었어요. 어떻게 짓게 하면은 원가 총 원가가 짓게 되거든요. 첫 번째, 걔는 직접 재료비 제품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접 노무비가 있어야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간접자 들어간 거 다 모아놓은 거, 즉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다음에 간접 제조 경비. 직접 제조 경비는 있기는 하지만 극히 미미하고 실무에서는 걔를 직접비로 구분한다? 안 한다 그랬죠. 아예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걔까지 다 합쳐서 즉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경비, 그다음에 직접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한 단어로 쓰기로 했죠.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제조 간접비라는 용어로 이렇게 쓰기로 했단 말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원가 계산하면 계정으로 이 세 가지만 집계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지금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 제품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가라 그래서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는 용어로 이렇게 약속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건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또 두 개를 집어가지고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 제품을 변형을 시켜야 되죠. 가공원. 가공을 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가공 원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가공 원가 또는 뭐라고도 부른다. 가공비라고도 부른다 그랬었죠. 용어가 왔다리 갔다리 해도 그게 그거다. 그럼 보시게 되면 지금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중에서 물어보는 거는 뭘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너무 여기 기초 원가라는 용어하고 가공 원가하고의 차이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직접 농업이죠. 네. 그래서 직접 농업비는 기초 원가에 여기 포함됐죠? 가공 원가에도 포함되죠. 양쪽 다 이게 문제야. 너무 쉽지 않아? 그다음에 2번이요.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에 모두 해당된다. 얘는 틀렸죠. 네. 세 번째 메모란가. 메모란가는 의사결정과 메모란가나 기회비용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용어였었죠. 네. 메모란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메모란가 메모를 됐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갖고 예를 들어 드렸었죠. 그래서 없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4번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활동과 일반 관리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고 한다. 이것도 한번 구분해봐요. 이렇게 제조활동과 관련이 있는 원가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제조원가. 이것도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아니 공장에서 제품 제조와 관련 있는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하고요. 우리 판관비는 제조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제조와 관련이 없는 거는 제조원가와 얘는 비제조원가라고 불러요. 뭐가 달라? 구분하는 거 되게 간단하죠. 명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만 좀 여러분이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고 저기 받으시면 되게 문제는 쉽게 내더란 말이죠.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다음 자료를 기초로 구하래. 자, 제품 제조원가 계산하라고 그랬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한번 써놔야 되겠네. 하나의 표로 딱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빈칸이 있으려나? 빈칸이 안 나온다. 자, 군데군데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런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됐던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됐던 원가가 됐던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얘와 관련된 거 세 가지가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좋다 그랬어요. 해놓고 그려놓고 하라고. 이거는 뭐겠어요? 다 그려놓고 원래 이렇게 가로로 그려놔야지 보기가 편한데 세로로 잠깐 그려놓을게요. 네.
자, 얘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원재료라고 합시다. 원재료나 재료비. 됐어요? 그다음에 얘는요. 제공품 계정이에요. 그다음에 밑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제품 계정이겠죠. 제품 계정이 이렇게 있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보아야 하니 기초 제품 재고액이라고 돼 있죠. 기초 제품 재고액은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진 자료대로 기초 제품 재고액은 25만 원 여기다 써주세요. 그다음에 또 기말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은 오른쪽에다가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 얼마래요? 12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써줬어요. 그다음에 또 뭐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출원가는 뭐에 대한 매출원가예요? 제품에 대한 매출원가겠죠. 아니 무려 3개를 다 가르쳐줬네. 그죠? 이렇게 어렵다고 3개를 다 줬으면 얘 2개 더 하면 얼마예요? 96만 원에서 또 계산기 71만 원. 틀리기만 해봐. 맞아요? 맞아요. 나는 불신한다. 그럼 여기 계산된 거는 지금 여기 71만 원 계산됐는데 네.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보여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세 가지 계정에 대한 명칭들을 정확히 암기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얘 이름이 뭐라 그랬었어요? 얘는 제공품 계정에 또 한번 여기 해볼까요? 제공품 계정은 어떻게 구분돼요? 어디 갔어? 기초 제공품이랑 자, 또 얘는 원재료, 제공품, 그다음에 제품은 공통적으로 다 재고자산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는 무조건 다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지금 제공품 계정에서 뭐만 써볼게요. 연결돼 있으니까 기초 제공품 여기다 써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가 쓸게요. 여기다가 기말 제공품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정확히 하시네.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품목이 어디서 오는 거였었어요? 얘는 여기다 써놓고 구성거 이거 단기 총 제조 원가 비용 외우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왜 이걸 용어를 아는지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우리 거기 제조원가 명세서 회계 프로그램 안에서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구성 요소가 아까 배웠던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 있을 거고 또 직접 노무비가 들어가 있을 거고 제조 간접비 3개를 합쳐서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게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제공품 계정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서 구해지는 금액은 그 명칭을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불렀죠.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옆에 있는 이 제품 계정에 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 틀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럼 제품 계정에서 얘만 구했다면 이 용어만 안다면 답은 71만 원이라고 금방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계산하는데 시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원가 계산 문제 내면은 지난번에 제가 요소별로 원가 계산해야 된다는 원재료, 노무비, 제조경비 잘 안 내요. 이게 통합적 연결로 내요. 그럼 얘는 전체 흐름을 다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 내고 전체적인 문제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계산 문제인데 지금 원가 계산 문제 4문제 나온다 그랬죠. 계산 문제로 이거 하나 나왔네. 또 계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면 11번 문제 봐요.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쭉 나와 있죠, 보기? 네. 여기 보조 부분 배부 방법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뭐뭐 있다 그랬어요? 직접 배부법이랑 음흠. 관계 배부법, 음. 상호 배부법. 그래, 여기 다 나왔잖아. 네. 그럼 여기도 내가 여기다 한번 정리해 놓고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다가 배부하는 방법에는 뭐뭐가 있다? 직접 배분법. 두 번째로는 단계 배분법. 세 번째로는 상호 배분법.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네. 특징이 뭐예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의 서비스 계산하지 않는다. 그냥 보조 부분, 제조 부분에다가 난장 갖다 배분하는 방법. 그러면 되게 단순하죠. 간단하죠. 원가 정보는 퀄리티가 떨어진다. 단계 배분법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키워드라고 했었죠. 네.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내용을 고려는 하는데 그 보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배분을 하더라. 단점은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지게 되면 직접 배분법보다 원가 정보는 더 엉망이 될 수도 있다. 상호 배분법은 완벽하게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것도 다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방법은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1번 상호 배부법은 단계 배부법에 비해 순위, 이거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보조 부분 비해서 발생한 게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어디로 간다? 제조 부문으로 집계가 될 거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단기 순이익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 없어요. 똑같아요 다. 그죠? 근데 배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제조 부분이나 보조 부분에 배당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론적 합계는 똑같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방법 어떤 거를 쓰더라도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있다. 단기 순 이익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자, 2번 보조 부분의 배부 방법 중 가장 정확성이 높은 거 어떤 거예요? 상호 배분법. 상호 배부법. 맞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건 어차피 답은 벌써 1번 나왔죠? 네. 그 다음에 3번 보조 부분 원가 배부 방법 중 배부 순위 뭐야 이거? 우선순위 나왔지? 단기 배부법. 4번에 보조 부문 원가 배부 방법 중 직접 배부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며 배부 순위도 고려하지 않는다. 맞는죠? 이 문제 읽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원가 계산에서 지난번에 시간은 벌써 지나갔지만 원가 계산에 대한 동영상 한 번만 천천히 잘 들어보고 연습 조금만 하면 이건 대부분이 용어 문제예요. 빚마저도 3개는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효자 종목이지. 거기다 세무이급도 비슷하게 나와. 그럼 더 따봉이지. 세무이급에서 재무얘기 5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2-3개 맞추기가 만만치가 않아. 그게 목표야. 근데 어디서 점수 올리는 거야? 원가 계산에서. 거기서 뭐 4개 맞추면 벌써 6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가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한 2개씩만 맞춰주면 10개는 넘잖아. 자, 12번 문제 봐요. 12번 문제도 보면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 차이점 설명하고 있죠. 1번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연속 대량 맞죠? 네, 맞아요. 2번 개별원가 계산은요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제품별 정확한, 얘는 제품 하나를 갖고 원가 계산하니까 정확하겠죠. 그러나 종합원가 계산은 다 뭉쳐서 단위별로 하니까 원가 계산 자체가 평균이 된다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는 원가의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했죠.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4번은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에 의한다 그랬었죠. 작업 원가표 얘가 답이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4번이 개별원가 계산이죠. 네.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라면서. 근데 4번이 틀린 답이네. 네. 괜히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그죠?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나오는 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원가 계산에서는 첫 번째 용어, 두 번째 여기 아까 얘기했던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한 거 표 꼭 외워야 되죠. 네.
그죠? 세 번째는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 비교. 마지막 거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이죠? 그거 비교. 말로 나오는 건 걔가 대부분이에요. 문제가 4개밖에 안 나오니까 계산 문제 하나 나오면 그거 나올 거예요. 아니면 그 완성품 환산장 있죠? 그거 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어렵지 않았었죠. 원가 계산은 점수 따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기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무리 이론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거 해드릴게요. 네. 실습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3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의 문제로서 세 문제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전산회계 1급 응시하시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회분 이상 풀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론 문제만 따졌을 때 부가가치세는 총 30문제 최소한 풀어볼 수 있죠. 네. 요것만 정리 잘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충분히 부가가치세는 그 안에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럼 원가 계산도 40문제잖아. 그 40문제 안에서 반복되는 것도 그냥 아실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자, 부가가치세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자,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며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일반 소비세에 반대되는 상대적인 그 세법은 우리 개별 소비세라고 얘기했었죠. 자동차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직접세는 간접세는 직접세와 상대적인 걸 했었죠. 직접세는 우리 소득세나 그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게 직접세. 즉 직접세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직접 세금을 내는 것들이에요. 부가가치세는요 간접세라고 했었죠. 네. 1번은 맞고요. 2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거래기한이라 우리 뭘로 공제해주기로 했었죠? 세액공제법으로 하기로 했었죠. 이건 지금 결국 13번의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물어본 문제였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부가가치세의 특징 그 내용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잘 이해했다면 이거 금방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죠. 부가가치세법 세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운이 없으면 3개 좀 거시기 하면 2개 맞출 수 있어요. 지난번에 배웠던 부가가치세법 배웠던 내용을 걔를 중점적으로 먼저 공부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찾아가서 그 파트만 한 번씩 쭉 보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부가가치세의 역질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제도 두고 있다. 역진성이 무슨 말이에요? 세금이 거꾸로 가는 거야. 왜 거꾸로 가? 돈 많이 번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이 적게 내야 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살 때 부가가치세 10%씩 똑같이 내잖아. 이게 형평이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좀 미안하니까 생활에서 필수품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세금 10%안 받겠다. 그게 뭐다? 면세제도.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소비지구 과세 원칙 이제 익숙해졌죠?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여 수출 재화 등의 영세율을 적용된다. 맞죠? 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고 했었죠. 그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항목이니까. 간주공급은 자 봐요. 우선 여기 왼쪽에다가는 공급으로 써놓을게요.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 배울 때요. 부가가치세가 세금이죠. 세금이 부과되는 거 어디에다 세금이 부과된다 그랬었어요? 첫 번째, 재화가 공급되면은 재화에다가 부가가치세 부과합니다 라고 했었죠. 두 번째, 용역에다가도 세금 부과합니다 이게 있었고, 또 하나 수입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오케이. 여기 부가가치세에 부가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것은 재화, 용역, 수입재화 이런 것들인데, 얘는 재화라는 말이나 용어 자체가 용역이란 용어가 부가세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고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재화라는 말 대신에 상품, 제품 이런 말로 써요.
왜? 구분해서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얘는 상품이라든지 재무회계에서는 제품 이런 용어로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용역은요. 용역 자체가 재무회계에서는 상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무회계하고 똑같은 용어 쓰다 보면 같은 용어 쓰다 보면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용어들은 이걸로 나누어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됐던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를 재화나 용역, 간주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급은 공급인데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얘네들은 보편적으로 얘네들은 유상공급이에요. 유상공급. 유상공급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간주공급은요. 이 간주공급의 뜻은 얘는 무상공급이야. 돈 안 받았는데도 세금 내래. 처음 배우실 때는 용어들이 낯서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면 구분이 확실히 되겠죠. 근데 왜 내가 공짜로 줬는데도 세금 내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 내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간주공급 첫 번째는 자가공급. 자가공급은 세 가지 항목을 갖고 있다 그랬었어요. 면세, 사업, 전용 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요. 제가 1000cc 있었죠. 1000cc. 세 번째로는 타사업장 반출. 띄었을까? 반출. 근데 목적이 뭐여야 된다 그랬어요.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으로 반출하게 되면 얘는 간주공급. 무상으로 타사업장이 줬다 할지라도 판매된 것으로 보아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부가가치세 10% 납부하세요. 그렇게 한다 그랬었죠. 우선 정리부터 다시 또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는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얘는 다 지금 무상공급이야. 돈 낸 거, 돈 주고받고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걔 판매한 것으로 봐서 거기 거래한 거에 10% 부가세 예수금으로 납부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때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을 때 얘는 중요한 항목이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여기 간주 공급의 네 가지, 그 중에서도 여기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 자, 문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자고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요. 사업상 증여는 간주 공급 되어 있죠. 그다음에 3번에 폐업시 잔존재와 4번에 개인적 공급 다 나와 있는 앞에 항목 갖고만 시험 문제 냈죠. 그죠?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은 세무 2급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회계 1급에서는 이 중에서 타이틀만 딱 중요한 것만 물어봤죠. 왜요? 부가가치세법이 회계 1급에서 처음 나왔잖아. 회계 2급 때는 안 배웠잖아요. 난이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큰 타이틀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을 물어봤으니 다음 세무 2급에서는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물어보겠죠. 구분이 돼요. 근데 저는 다 가르쳐줬잖아. 한꺼번에.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저는 회계 2급이다, 회계 1급이다, 세무 2급이다 이런 거 크게 구분 두지는 않는다고 얘기해드렸죠. 설명을 다 왜? 그때까지 갈 거니까. 세무 2급까지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설명을 쭉 해두고 그 다음에 그 단원 배울 때 또 나오면 복습하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설명을 다 해드렸던 거예요. 문제는 되게 간단하죠. 제 설명이 간단해요. 문제가 간단해요. 어렵게 배우고 쉽게 풀어야지. 쉽게 배우고 어렵게 풀면 틀려요. 자, 마지막 거 15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다음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
자, 이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면세되고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일단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얘는 지금 토지를 임대하고 있죠. 네. 토지는 상가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여기 임대면은 과세예요. 근데 양도면 면세죠. 제가 그랬잖아. 우리 지난번에 저기 부동산에서 건물로 예를 들어 드렸었는데, 부동산을 갖다가 팔면 양도, 그럼 그게는 재화로 보는 거고, 임대하면 용역으로 보겠다 그랬죠. 토지도 얘 지금 용역이에요. 근데 만약에 매도 양도를 했다면은 얘는 면세 품목이니까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죠. 근데 토지를 빌려주게 되면 얘는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부과돼요. 우리 여기서 하나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것들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그 세 가지 메모해놨다 잘 외우면 되잖아. 주택 임대하는 거 임대죠. 근데 여기 주택이라고 돼 있죠. 주택에 딸려진 단독주택 임대하면 저기 면세로 돼 있었죠. 그래, 면세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주택 이하라고 돼 있죠. 국민주택 이하, 얘는 양도 파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 이하면은 양도하는 것도 비가 면세로 해주겠대요. 오케이? 그다음에 토지공급, 토지는 봐봐. 토지는 벌써 또 나왔잖아. 면세. 그러니까 그 토지를 갖다가 임대, 공급 이 용어들만 좀 구분할 줄 알면, 이 항목들만 몇 개만 알아두면은 문제 풀어보면 돼. 하여튼 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우리 86회에 대한 이론 문제는 다 한번 정리를 해 보았답니다. 자, 잠깐 여기 파일 끊고